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는 7일 0시 1분을 기해서 본격 시행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앞으로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 EU와 같은 자동차 품목 관세 15%에 합의하면서 기존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 15% 관세 발효 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가 인간 활동에 다양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기하급수적인 AI 기술 발달 속도입니다. 이런 변화를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수학 가속의 법칙으로 발달한 AI 기술이 5년, 10년 뒤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아주 마지막까지 예. 마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는 딱 전날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3,198.14에 그대로 전날과 같은 지수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0.61% 상승한 803.49. 오늘 800선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코스피만 보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장 후반에 와서야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가깝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죠.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눌려 있었냐면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 관세 예고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여기 하나 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여기에 대한 논란도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부터 이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관세 여파로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악화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품목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는 점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세 영향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의약품 관련 섹터들이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관세 우려 영향에 일제히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수를 좀 눌렀습니다. 예,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기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거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최종 선택을 대통령실에 돌렸는데요. 그러면서도 덧붙인 게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KBS는 서여의도에 예.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증권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동여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사당과 KBS는 제외하겠습니다. 국회가 있는 이 동여의도와 증권가의 서여의도가 서로 다른
온도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세제 관련 정책 결정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네,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이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에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종목 보유수를 보면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기준이었던 50억 원을 감안하면 총 25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고려했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 5개 종목이고 이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 곱하기 50억 원 곱하기 5종목 하면 250억 원어치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 1년 전보다 4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령층은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을 했거나 혹은 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2만 8천 명 증가해서요. 1,0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취업자 978만 명, 고용률은 59.5%로 각각 전년보다 34만여 명, 또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이고요. 고령층 안에서도 이제 6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용률을 따져보니까 47.2%,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고령층의 고용 확대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층 중에서 69.4%, 즉 10명 중에 7명이 해당이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현재 취업 상태인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93.3%에 이른 반면에 과거에 이제 취업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쉬고 있는 고령층은 36.1%, 아예 취업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는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계속 근로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일을 왜 더 하고 싶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이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제 뒤를 이어서는 일하는 즐거움, 또 무료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 차원에서라는 이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월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21.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비율을 보니까 51.7%였습니다. 예. 나머지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연금에 가입한 고령층 연금 수급권자 중에서도 아직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 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고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은퇴한 고령층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은퇴 후 소득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고령층의 근로와 이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게 이제 개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을 가치 소비, 영어로는 이게 이제 미닝 아웃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에 만 17세에서 28세 이거를 이제 Z세대
라고 부르는데요.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소비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겁니다. 즉 가치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ESG라는 거는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이제 조합해 만든 용어죠. 즉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지향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기업의 ESG 실천 여부를 해당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뜻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 Z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났었죠. 뭐 피사 뭐 이런 사례인데 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은 보이콧했다. 이런 경향을 보인 거죠. 자,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 Z세대만의 소비 가치관이 뚜렷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들이 선택한 소비 키워드를 보면 더 뚜렷한 소비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절약을 중시하는 짠테크 이런 것도 소비 키워드로 꼽았고요. 또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증명한 아까 말씀드렸죠. 미닝아웃 이런 것도 있었고 아보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보아 뭔지 아십니까? 아보아가 무슨 뜻이에요?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아. 신조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에도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가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선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관세 발효 시 수출 전망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 가능성 이에 대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결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뭐 전체적인 협상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5%의 불확실성이 그나마 15%로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농산물 개방 안 했다. 또 이 무역 장벽에 대한 것들도 덜 열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자동차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제조업의 기반이거든요. 워낙 미국에 기대는 것도 크고 국가 경제의 기여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이 이제 한미 FTA 무관세였다가 15%가 생긴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 유럽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자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무관세로 0%였는데 일본과 유럽은 미국하고 FTA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5% 관세를 내서 수출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5%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은 12.5%를 부담하는 거고 우리는 15%가 생긴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한미 FTA를 설득을 해서 못 살렸다 이런 뜻이고 없는 게 생겼다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84%를 미국에다가 수출했기 때문에 이 백지 상태 15%가 생긴 겁니다. 예. 그것도 뭐 유럽에 미국에 84%를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의 과반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극대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생산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출발선은 일본 이유와 같아진 거죠. 같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실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한국 자동차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15%는 아니고 12.5% 부담이니까 그 부분도 일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미 FTA가 없어지면서 2.5%에 대한 부분들은 설득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5%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보통 관세 1%면은 마케팅 비용부터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 비용이 현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나 캠페인 이런 활성화시키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2.5%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본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들이 뭐 4위에서 6위권에서 2위, 3위에서 6위권이죠. 이런 부분들이 도요타, 일본 차하고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일본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한민국 차입니다. 예. 예,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역시 하이브리드 기술도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과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한국이 전 세계적인 투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가 무늬만 하이브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이브리드를 못 만들어요. 예, 순수 내연기관차만 순수 만들고 전기차만 만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못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싸게 팔리는 편인데 네. 15% 관세 인상이라면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가요?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1, 4분기 때 밀어내기를 해서 부품과 완성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서 예. 소비자들도 관세 올라가기 전에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가격 동결을 시켰어요. 현대차 그룹 같은데. 그래서 가격을 안 올리고 적자를 내가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15%가 결정이 돼서 지금 가공에 있어서 또 미국 내의 공장을 가동률을 풀로 올리고 국내에서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국내 수출 물량 많이 줄이면은요 노사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임단협이 치열하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친기업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격은 아마 일부분 다 동결을 할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같이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올려도 가격 저항이 덜합니다. 네, 비싼 차니까요. 6천만 원인데 6,300만 원 됐다고 부자가 사는 차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가성비 있는 대중 모델 300만 원 올리면은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도요타가 200만 원 내렸다. 그럼 가격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향후 현대차 그룹 같은 데는 진행할 때 상당히 고민되고 한국 GM도 15%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철수설에 대한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수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워낙 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흡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15% 관세가 인상이 되면 자동차 가격은 어느 정도? 한 2천만 원이면 5, 6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5, 600만 원이면 올라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2천만 원대 차가. 그러면 소비자로 가격이 이제 전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2천 몇백만 원에서 한 5, 60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이거 사 말어. 근데 다른 모델이 좀 싸네. 미국 차가 싸네. GM이나 포드는 쌀 테니까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GM 포드가 0%니까 자국내에서 만들면 우리는 15%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국 차를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GM이나 포드 같은 데도 미국 차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는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인데요. 글로벌 소싱한다 그래요. 예. 외국에서 싼 데에서 많이 가지고 들어왔고 GM이나 포드 중에서 차종 중에서는 부품을
90%를 멕시코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멕시코나 캐나다의 관세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는 미리 사들여 가지고 그걸 썼는데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역시 미국 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가 이점이 없이 결국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촉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새 그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 실적도 감소를 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4월 3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감소했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나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소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크진 않아요. 보통 한 5, 6%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률도. 문제는 또 가장 큰 거는요. 완성차도 그렇지만 부품이 문제입니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 공급하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은 부품 업체 중에서 미국에다가 직수출하는 업체 있죠. 여기는 0%에서 15%가 생긴 겁니다. 예. 근데 부품 업계는요. 영업이익률이 막 조 단위를 수출하는 부품 업계도 영업이익률이 2% 내외가 많아요. 2%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딱 하면 뒤집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15%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에 직수출하는 부품 업계는 멘붕입니다. 아예 수출을 못하니까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8월 7일 오후 1시부터 자동차 15%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요. 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8월 7일 1시가 내일 1시죠. 예. 내일 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5%, 25%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은 좀 감소하고 또 이 자동차 제작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또 국내에서 물량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노사 분규에 대한 현안도 아마 이 부분이 현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고민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추경 예산을 좀 상당히 좀 미국 수출하는 물량은 대줘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는요. 일반 관세가 아니라 각국 정부에다가 내 백악관 곡간 비운 거 채워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계에다가 낸 게 아니라 업계는 대리전이고 결국은 각국 정부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트럼프 관세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자동차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한국제행 같은 거 철수설 같은 거 설로 끝나는 거지 철수는 안 합니다. 왜? 이거 현행이 되면요. 국내 산업 현대기아차 같은 구면은 아니어도요. 워낙 자동차 부품사는 제작사가 500개에서 1000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부터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면서 생태계에 대한 조사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 아직 불확실성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15%돼 있지만은 지금부터 진검승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이 종이에다 쓴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은 항목들도 많습니다. 예. 비무역 장벽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할 때 여기서 크게 땡겨야 되고요. 또 관세가 15%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설득하면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 메인 주요 관세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 왜? 유럽과 일본이 미국하고 FTA를 못한 이유는 미국이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0대 경제 대국 중에서 FTA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표지 다른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해서 2.5%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한 진검승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얻는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영세한 업체들이 더 타격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1차 협력사 같은 데는 조 단위로 이 수출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자문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한 2% 내외예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제 3차, 4차로 가면은요. 아예 조사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세 업체고 이런 데는 한번 도산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또 관련 단체가 면밀히 살펴봐서 좀 도닥거릴 수 있는 요소를 좀 찾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 중에서 이 뿌리 잔뿌리가 많이 문제가 되면은 메인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부품 업계에 대한 관심이 지금이
또 특히 영세 부품 업체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는 미국에 역대급 투자까지 하면서 네. 미국 현지 공장 구축에 나섰는데요. 네. 현대차, 기아차의 실익 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직접 그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투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한 것보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현대제철 미국 투자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 잡혀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라고 전기차 전용 공장 이것도 이미 작년에 준공이 돼서 타이밍만 봤었는데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때 맞춘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것들도 이미 잡혀서 이미 진행 중인데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이 조지아주 공장이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9월 달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캐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좀 줄이면서 대신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나 이 차량 대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무작정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나가는 물량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나가는 물량이라는 건 국내에서 줄어든다는 뜻도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 트럼프 관세 문제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수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지로 공장이나 이런 게 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생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 공동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 관세율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만약 베트남이나 인도, 캐나다,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각각 다른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해외에서의 부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관세가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게 특히 중국에서 부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부품 관세에 대한 것들이 엄청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 15% 관세는 영국만 10%고요. 다른 일본, 유럽, 우리나라 다 15%를 기준으로 삼아놨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남아 국가 이런 데는 19% 등등 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뜻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들어가면 또 이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에 대한 것들도 한 2배 높고 그렇다고 이 실제로 기술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생산직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도 떨어지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고 또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를 갖고 있어요.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 미국은 함부로 투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도리어 관세 부담을 하면서 눈치를 상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것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이후에 민주당 인사가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트럼프 관세 문제가 없어지고 본래대로 회귀되느냐 이거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의 적자를 메꾼다는 그림이 민주당 공화당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거를 더 악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이 또 수출을 기반으로 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최근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효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한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 합의돼서 종이를 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예. 이럴 정도면은 도리어 우리가 더 설득을 해서 더 낮춰보자. 라는 전략이 일본 내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는 저도 이 15% 관세 되기 전에 정부에다 계속 촉구했던 내용이에요. 한미 FTA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1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도 우리나라 와서 이 한미 FTA를 개정한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야 돼요. 당신이 그때 이 1차 한미 FTA를 한 건데 당신 무너뜨렸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라.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상대적으로 패키지 딜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방위비는 얘기를 안 꺼내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군함 같은 것들 우리나라 뿐이 못 해주거든요. 이런 거 크게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 자동차의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만든다면은 분명히 불가능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아직 있고 여지는 있다고 여지 보시는 있습니다. 거죠? 그리고 영국이 예. 10%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15%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결국은 뭐 이 허리띠 졸라매고요. 최대한 수출 업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 갖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15%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또 미국 내에서의 가격에 대한 것들을 올리는 마느냐에 대한 것들도 타사 대비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흡수를 할 수 있는 체제는 해야 되거든요. 아까 한국제 말씀드렸지만은 자체 흡수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래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높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그러니까 이 차가 비쌌구나. 정부는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지원해 이러거든요. 그건 사업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15%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대신 정부가 관심 갖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좀 더. 너네 열심히 하니까 대신 이제 이 유혹을 해서 가솔린 차만 만들지 말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만들어서 한국 제임이 한국에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거들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기아차 같은 데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가 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데만 지원하지 말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시키고 밑에 부품사까지 일어나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분야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또 노사도 굉장히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지 외국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리쇼링이라 그래서 한번 나간 기업이 되돌아오는 게 제로입니다. 일본은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한번 정부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영세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자생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R&D는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산업으로 뭐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결국 지자체 지방 해당되는 연구소나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지자체하고 해당되는 이 부품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림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매칭 펀드로 만들어줘서 지원해서 살려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1.5% 1%가 아니라 4% 5%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 그래서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핫 이슈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범용 AI가 출연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날 경제 성장률이 뭐 1에서 2%에 불과한데 지금 모든 분야에 AI가 도입되면 평균적으로 20-30%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그 현상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현상인데요. 오늘은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게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준비됐습니다. 네. 예.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추가 생산 요소의 투입은 생산의 증가를 둔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수학 가속의 법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칙이고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수학 가속의 법칙을 정의해 보면 이 컴퓨팅 같은 정보 기술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렴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한 분야에서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다른 분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이 여러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면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개념입니다. 1달러로 구입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 분야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빨라지고요. 그럼 이러한 진전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음 단계의 발전을 설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무어의 법칙 정도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소형화가 꾸준히 진행되면 컴퓨터의 성능이 갈수록 향상돼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였죠. 근데 이 역시도 수학 가속의 법칙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은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성립해왔고 트랜지스터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이후에도 계속 성립하게 되는 개념일 겁니다. 네.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로 알려진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수학 가속 법칙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해도 피부로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늘날 근데 AI 기술이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면서 사람들끼리만 했더라면 수개월이나 수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들이 뚝딱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개선은 또 여러 분야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경제사회 곳곳에 전에 없던 발전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예. 시점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소개할 만한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예, 요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예. AI로 인해서 발전한 분야 중에 고대어 해석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기 79년 베수비오산의 폭발로 묻힌 로마의 도시인 헤르쿨라네움이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파피르스 두루마리를 AI를 활용해서 해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 연구자들이 매달리던 분야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에 탄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 거기 때문에 피는 순간 다 재가 돼 버리거든요. 예. 연구자들은 말려 있는 두루마리를 가상의 공간에서 펴기로 했습니다. 이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두루마리를 말린 채로 복제한 다음에요. 가상의 공간에서 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의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이 가능할지 추정해 보는 겁니다. 문제는 글씨입니다. 말려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잉크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추정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이 지점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1년가량 정도면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도입이 있고서도 2년 넘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광원을 가진 스캐너가 도입이 되면서 결국 일부 두루마리에서 제목을 읽어내고 내용을 읽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AI가 여러 방면에 쓰인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고대어 해석을 위해서 말려있고 타버린 두루마리 속 글자를 알아내는 데는 쓰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여러 기술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의료시설에서 쓰는 광원보다 10배 더 밝은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또 고대어의 해석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고대어가 해석되다 보면 땅속에 혹은 도서관에 해석되지 못했던 자료들이 해석이 되면서 다른 혁신들을 자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학 가속의 법칙은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수학 가속의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 모든 형태의 혁신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수학 가속의 법칙이 특정 종류의 기술이 혁신을 가속시키는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고 조작하고 전달하게 해주는 이 기술로 혁신 자체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뭐 인쇄기가 대표적입니다. 책의 가격이 낮춰지면서 이 발명가의 다음 세대에게 교육에 접근을 쉽게 가능하게 해줬고요. 네. 컴퓨터는 이제 칩 설계자가 더 빠른 다음 세대 CPU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저렴해진 오늘날의 인터넷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렇게 피드백 고리가 형성될 때 비로소 수학 가속의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혁신은 있었지만 수학 가속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오늘 또 오랜만에 김필수 교수님 앞에 나와주셨는데 여기 또 바퀴 달린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1960년에 메이플라워호가요 대서양 횡단하는데 66일 걸렸는데요. 1775년에는 기술 발전으로 이게 40일로 줄고요. 1883년이 되면 15일이 되고 1900년 무렵에는 5일 15시간 만에 대서양 횡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비행기로 되면서 더 빨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제트 여객기 같은 건 이제 10시간 반으로 줄더니 76년에 초음속 여객기는
콩코드여객기죠. 3시간 반 만에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예. 이게 이제 끝도 없이 기하급수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콩코드가 2023년 운항을 중단하면서 런던 뉴욕 항로가 다시 7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여행으로 되돌아갔죠. 대서양 횡단 운송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가 중단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들이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트 엔진이 더 나은 제트 엔진을 만드는 데 쓰여야 되는데 그러한 고리가 없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추가 속도를 내는 비용이 추가 혁신의 편익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특히 위력을 발생하는 이유가 이 피드백 고리가 혁신의 비용을 편익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진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이유도 똑같고요. 과거에는 진전이 매우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였던 이 의학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드백 고리가 강화되면서 기하급수적인 발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분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식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주택 건설 같은 곳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스나 소설 같은 매체를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 문제를 가져올 것처럼 언급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피드백 고리를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 잘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뭐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도록 진화했습니다. 예.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이제 뭐 포식자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뭐 농작물이 작년에 비해서 0.1% 더 생산이 늘었다는 뉴스에 비해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삶의 질에 일어난 개선이 굉장히 작고 충분하지 않아서 한평생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의 점진적인 변화들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나쁜 뉴스를 더 과대하게 인식하는 편향도 있는데 이 똑같은 작은 변화라도 상황이 좋아질 때보다 나빠질 때 더 큰 변화로 인식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과거를 좋게 포장하는 겁니다.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텔지어가 몰랐는데요. 스위스 의사 요하네스 호퍼가 1688년에 귀향을 의미하는 노스토어와 고통이나 괴로움을 의미하는 알고스가 합쳐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향수는 단순히 과거의 정겨운 기억을 떠올리는 걸 넘어서 과거를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고통을 느끼면 사람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보다 좋지 않았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 이거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되게 잘 활용하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공약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편향 때문에 하루하루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 하루가 모여 급진적으로 바뀌는 세상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드백 고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딘 일들이 발생을 예. 하는 거고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 오래전부터 인류에 존재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학 가속 덕분에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성장만 한 게 아니라 발전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이 정보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건 자신의 추가 혁신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서로를 강화하는 발전 메커니즘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가 문해력이나 교육, 위생, 건강, 민주화 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대다수 측면을 개선시킨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것들을 많이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기술의 중요성을 단지 생산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평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사실 본질적으로 굉장히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인간은 어떤 유용한 걸 한번 배우고 나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유용한 걸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면 인류가 사실 끝도 없이 성장할 것 같지만 자연재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팬데믹 같은 재앙들이 존재를 하면서 인류는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해 오는 거죠. 예. 교육, 의료, 위생, 민주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조부모 세대나 손자 세대 사이의 생활 방식 차이도 미미해서 일반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변화가 수백만 년 동안 완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들이 남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정보 기술에 일어난 가파른 기하급수적 발전들이 여러 측면들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들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도움이 된 수학 가속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하고 문해력이요?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글을 복제하는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지식이 전달되니까 생존하기도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책을 이제 구입해서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문해율이 개선되고 이제 오늘날에는 99%가 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뭐 교육도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또 다른 비용들이 낮아지고 예. 이런 연쇄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수색실 화장실로 인한 위생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자체로 정보 기술은 아니지만 모든 디지털 장비나 네트워크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컨텐츠가 인터넷 세상에 존재한다거나 여러 기하급수적인 발전에 가장 기반적인 역할을 한 것들이 또 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 가속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20분 안 되는 시간에 설명하기 좀 무거운 개념이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은 어떻게 기술이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는가 살펴봤습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수학 가속의 법칙의 핵심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 과정이 드리고 있군요. 싶습니다. 예. 피드백 고리가 형성되어야만 수학 가속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증거가 어딨냐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성장이 분모와 분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아프리카의 어떤 10대가 스마트폰에 $50를 쓰면 $50만큼 GDP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통신 기술로 보면 한 $10억 넘고 80년대 기술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능만 보더라도 $50 가격대 스마트폰이 갖는 반도체 성능은 뭐 과거에 구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현재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보기술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식품과 의료, 뭐 주택과 같이 우리 삶과 직접적인 분야와는 또 정보기술이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품 자체가 정보기술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이 자원과 생산 비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예. 결국 핵심은 기술이 다른 기술의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쇄술도 서양보다 빨랐고요. MP3도 전 세계 누구보다도 빨리 개발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전에 싸이월드라는 SNS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혜택이 서구권 중심으로 다 얻어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혁신이 다른 혁신을 자극하는 생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AI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이 빚어내는 피드백 고리가 강화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학 가속의 법칙 좀 어려운 개념 같긴 하지만 네. 쉽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네.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및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취해서 건강에 유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내일부터는 김희수 아나운서가 새롭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